자, 오늘은 이제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에탄이 있어요. 에탄이 있는데 여기에 수소 하나가 치안이 돼. 그러면서 뭐로 바꿔주냐면은 그 F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F 혹은 ClBr I로 이제 치환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할라이드라고 보통 불러요. 보통 X라고 표기해요. X.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얘를 R로 표기를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문자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R, X 이렇게 표기해요. 이 이름이 뭐냐? 할라이드라고 부른다. 자, 이게 첫 번째 배울 펑셔널 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X 대신에 OH로 하이드록실 그룹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OH로. OH가 붙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알코올. 자, 근데 OH가 단순한 알킬 그룹에 붙지 않고 벤젠 링에 붙어 있을 때가 있거든. 벤젠 링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름을 특별히 외워야 돼. 얘가 단순한 알킬 그룹이 아니고 벤젠 링에 붙어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놀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단 거죠, 그죠? 얘는 좀 특별하니까 좀 외워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가 다른 알킬 그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O, R인데 다른 알킬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산소를 가운데 두고 두 개의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컴파운드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서라고 불러요. 이서. 세 번째는 얘가 O가 아니고 CO로 바뀔 수가 있어요. CO.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키톤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 프라임 대신에 수소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알데하이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H 대신에 OH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카복실레이스. 유기화학은 좀 외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H가 있잖아요. H가 또 다른 알킬 그룹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O, H가 아니고 다른 알킬 그룹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에스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 중에 H가 알킬 그룹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알킬 그룹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아민이라고 불러요. 뭐 얘도 바뀔 수가 있겠죠. 얘도 다른 알킬 그룹으로 바뀔 건데 얘도 아민이야. 얘도 바뀔 수가 있겠죠. 얘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전부 아민이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마이드가 있어요. NH가 알킬 그룹에서 연결되는 거. 이거는 보통 우리가 단백질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마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2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은 요거 7개까지의 그 펑셔널 그룹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할라이드 그룹이 있었죠. 할라이드 그룹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할라이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R, X, X는 할로겐 원소 F, Cl, Br, I 이런 거였죠.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클로로메탄. 클로로메탄. 자,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얘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메탄에다가 클로린을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제 얘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얘를 만들기 위해서 리액탄트로 메탄하고 클로린을 사용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화살표 위의 조건이 훨씬 중요해. 얘 그냥 상온에서 두 개 섞어 놓는다고 반응이 절대로 진행되지 않고 반응 조건이 필요해. 얘는 높은 온도 혹은 빛을 쏴줘야만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유교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얘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 얘는. 이 반응이 두 개가 땅 부딪혀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단계를 거쳐 그러니까 어떤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되길래 이 조건이 필요하느냐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유기화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예시로 도대체 얘가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되길래 이런 반응 조건이 필요하느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기화학자들이 하면 이 반응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Cl2 분자가 레디칼로 분해가 되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레디칼이 메탄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얘는 레디칼이 만들어지고 자기는 HCl이 돼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레디칼이 CH3 레디칼이 잠깐 CH3 레디칼이 맞나? Cl2를 공격을 해. 그래서 CH3Cl이 만들어지고 다시 레디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레디칼이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응이 2번, 3번 뺑뺑이 돌면서 진행이 되다.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 두 개가 땅 부딪혀서 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요 1번, 2번, 3번에서 2번, 3번이 뺑뺑이 돌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다는 거예요. 그때 얘가 왜 필요하느냐?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죠. 1단계에서 이 반응이 이니시에이션 되기 위해서는 레디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요 고온과 빛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학자들은 요거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얘가 왜 필요하느냐, 얘가 왜 필요하냐면 요런 식으로 요런 반응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길래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유기화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알칸에다가 할로겐 원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이중결합에다가도 할로겐 원소를 집어넣어 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중결합에 얘를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아까 알칸에다가 할로겐 원소를 집어넣는 이중결합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산업적으로. 얘가 왜 중요하느냐?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PVC 일명 PVC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얘게 있어야만 PVC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얘는 스타팅 머티리얼이 실렌이에요. 얘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반응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요 이중 결합이 끊어지면서 CL이 양쪽에 싹 들어가. CL이 양쪽에 카본에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H, 여기서 CL이 빠져나가면서 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이게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촉매라는 게 필요해요. 차콜이라는 촉매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온도가
500도씨가 필요해. 그러니까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콜이라는 촉매가 필요하고 일단 그 다음에 온도를 몇 도까지 올려줘야 되냐면은 500도씨까지 올려줘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얘는 PVC의 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근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도를 500도씨까지 올려줘야 돼. 돈이 든다라는 거죠, 그죠? 500도씨까지 온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서 차콜 말고 어떤 다른 촉매를 연구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촉매로 반응을 진행시킬 때 500도씨가 아니고 만약에 상온에서도 반응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대박 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연구를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PVC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만든 촉매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대박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촉매 연구하는 것은 화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알코올은 OH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지. R에다가 OH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판은 뭐죠? 탄소 3개짜리 날까? 이거 프로판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럼 프로판올. 올자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이고 프로판올. 프로판이 아니고 프로판올. OH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OH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게 CH2 OH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OH가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붙어 있을 얘도 프로파놀이지만 얘도 프로파놀이에요. 둘 다 프로파놀. 이름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얘 이름이 1번 탄소에 OH가 붙어있기 때문에 원프로파놀. 얘는 2번 탄소에 붙어있기 때문에 2프로파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책에는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프로 OH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도 붙을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유기화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이거예요. OH를 여기에다만 붙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만 붙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유기화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조제법은 이거예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스타팅 머티리얼이 얘예요. 얘를 산하고 반응을 시켜줘요. 자, 산하고 반응을 시켜주는데 이 H 플러스가 이 끄트머리에 있는 카본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카본을 공격해 줄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끄트머리에 있는 카본을 공격해 줬다. 그러면 어떤 컴파운드가 어떤 중간체가 만들어지냐면은 뿌라차지가 여기 생겨. H 플러스 여기 공격해서 이중결합이 풀리게 되면 뿌라차지가 여기 생겨요. 반면 H 플러스가 여기를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산이랑 반응시키게 되면은 가운데 이 중간체인데 가운데 카본의 뿌라차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오른쪽 끝에 뿌라차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유기화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죠? 위쪽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유기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위쪽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자, 위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반응할 거냐면 물이 반응할 거예요. 물. 근데 물에는 뭐가 있지?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든요. 비공유 전자쌍이 뭘 볼까요? 뿌라차지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야. 뿌라차지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OH2 이렇게 된다. 가운데를 들어가게 된다.
그런 다음에 물이 H가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원했던 2프로파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유기화학자들의 논리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여기에가 뿌라차지가 얘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얘가 만들어지냐가 주장이잖아요. 자, 유기화학자들의 주장이 하면은 요 그룹 있잖아요. 요 알킬 그룹. 요 알킬 그룹은 유기화학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자를 제공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쪽 요 놈은. 그래서 요 놈은 양쪽에서 전자를 제공을 해줘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만들어진 뿌라차지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뿌라차지가 분자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얘도 전자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얘는 한쪽에서만 전자를 제공해 주는 반면에 이쪽은 요놈은 양쪽에서 전자를 제공해 주면서 이 형태가 요 중간체가 아래쪽에 있는 중간체보다 더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보다는 위쪽 중간체가 훨씬 많이 만들어져서 2프로파놀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유기학자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2프로파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유기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유기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더를 보도록 해봅시다. 이더는 가운데 산소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알킬 그룹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메틸 그룹이 있고요. 여기 에틸 그룹이 있어요. 이것도 이더예요. 자, 그럼 이더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더를 만들려면은 이 왼쪽 부분을 담당하는 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오른쪽 부분을 담당하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세요? 자, 이 왼쪽 부분을 담당하는 놈이 바로 메탄올.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담당하는 놈이 에탄올. 그래서 두 놈을 반응시키면 된다는 거죠. 메탄올과 에탄올을 반응시키게 되면은 얘가 만드는 그 과정에서 가운데 있는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알코올의 축합 반응 혹은 컨덴세이션 리액션. 로 진행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은 에틸알코올에서 OH가 빠져나가고 메틸알코올에서 H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메틸알코올에서 OH가 빠져나가고 에틸알코올에서 H가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냐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유기학자들이 잘 쓰는 방법은 한쪽에 동위원소를 18번으로 치환을 해버려요. 한쪽 원소에다가 18번으로 산소를 치환을 시킨 다음에 빠져나가는 물에 18번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면은 이게 녹색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건지 까만색 박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더고요. 자, 이더는 근데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화합물이 꽤 많아요. 돈이 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돈이 되는 그 유명한 이더가 MTB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에폭사이드. 이것이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MTB는 뭐의 약자냐면은 MTB는 이거는 메틸, 이거는 터셔리 부틸 이더, 메틸 터셔리 부틸 이더의 약자.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더니까 O가 있어야 되겠죠. 한쪽은 메틸이니까 CH3가 있을 것이고요. 터셔리 부틸이니까 탄소가 4개짜리거든요. 근데 터셔리 부틸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메틸
터서리브들 있어. MTB라고 불러요. 자, 얘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이 화합물은 휘발유 중에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뭐로 분류하냐면은 옥탄가로 분류하거든. 옥탄가 숫자가 있어요. 보통 100이 넘어가면은 옥탄가가 100이 넘어가는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라고 불러요. 105가 넘어가면은 고급 휘발유라고 부르는데 MTB를 첨가해 주잖아요. 그럼 옥탄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때 얘가 첨가가 돼. 그럼 옥탄가가 또 뭐냐? 자, 옥탄가하고 무슨 현상? 엔진에서 자동차 엔진에 노킹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 노킹 현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엔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엔진 기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뀌고요. 여기가 연료가 주입이 돼. 연료가 주입이 돼. 이게 100이고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플러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놈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연료가 주입이 되겠죠. 여기 있던 놈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연료가 쭉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압축이 되겠죠. 플러그예요. 쭉 올라가면서 얘가 압축이 되면은 이거 고온 고압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플러그에서 점화가 돼. 점화가 돼 빵 터져. 그 폭발력으로 얘가 다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와서 연료가 팽창한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서 압축이 돼서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가 딱 되면은 터지면 그 폭발력으로 쭉 밀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 단계로 갈 때 쭉 올라가면은 요 연료가 담긴 기체가 고온 고압이 되거든요. 근데 기체가 터지면 안 돼. 스스로. 언제 터져야 되냐면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가 될 때 그때 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옥탄가가 낮은 그 연료는 지가 그냥 터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점화가 될 때 터지지 않고 이게 압축이 되니까 고온 고압이 되잖아요. 그럼 지가 그냥 알아서 그냥 터져 버리는 거야. 그럼 두 번 터지게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면서 지가 그냥 터져 버리고 조금 있다가 점화 플러그에서 또 한 번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차가 덜컹덜컹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가 제대로 매끈하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휘발유는 어떤 휘발유냐? 얘가 압축이 돼서 고온 고압이 되더라도 터지지 않아야 돼. 견뎌야 돼. 터지지 않고 견뎌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견뎌야 되냐? 얘가 점화 플러그에서 점화가 될 때까지 견디는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인데 그게 어떤 휘발유냐?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라는 거죠. 그것이. 견딜 수 있는 휘발유. 근데 그걸 높게 견딜게 해주는 데 첨가되는 것이 뭐냐? 바로 앞에 얘기했던 MTB라는 거예요. 여기 때 요거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옥탄가가 높아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MTB는 그렇고 이제 에폭사이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도 있긴 있던데 고리형이 있어요. 가운데 O가 있고 양쪽에 알킬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도 있었는데 고리형 이걸 에폭사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에폭사이드 자체가 화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를 물하고 반응시켜줘요. 그런 게 끊어지면서 여기에는 H가 붙고 여기에는 OH가 붙으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요게 만들어져. 에폭사이드를 물하고 반응시켜주면 한쪽에는 H가 붙고 다른 쪽에는 OH가 붙으면서 얘가 만들어져. 얘가 뭐냐면은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디에 쓰여 있느냐?
부동액으로 많이 써요. 겨울철에. 그래서 얘도 간단한 분자지만은 돈이 많이 되는 이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돼요. 이더는. 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로 볼게. 알데하이드 키톤. 자, 키톤은 어떤 분자냐면은요, 이런 분자예요. CH3. 여기가 키톤이에요. 여기 가운데 CO가 있는 거. 일단 얘 한번 전자구조부터 한번 설명해볼게요. 전자구조. 여기는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 둘, 세 개가 결합했으니까 sp2 혼성 오비탈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sp2로 설명해 주게 되면은 칠판의 수직 방향으로 p 오비탈이 하나 남겠죠. 근데 옥시전에는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2s 오비탈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 하나는 2p 오비탈에 들어갈 텐데 2p 오비탈이 방향이 세 개잖아요. 어느 방향의 2p 오비탈일까요? 이 방향의 2p 오비탈이 롬페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의 2p 오비탈은 뭘 하는 데 쓸까요? 시그마 결합하는 데 쓸 거예요. 그때 칠판의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은 여기 남아있는 p 오비탈하고 파이 결합하는 데 쓰게 됩니다. 칠판의 수직한 p 오비탈은 파이 결합하는 데 쓰고 요 방향의 p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하는 데 쓰고 요 방향의 p 오비탈은 롬페어에 들어간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키톤이에요. 자, 키톤은 어떻게 만드느냐? 알코올로부터 만들어줘요. 요 같은 위치에 OH가 붙어 있는 우리 아까 요 알코올 만드는 방법 배웠었잖아요. 요 알코올을 산화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키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알데하이드는 뭐냐면은 알데하이드는 요게 H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가 H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데하이드라고 불러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이거 에틸 알코올이죠. 얘를 산화시켜 주게 되면은 얘가 그냥 알데하이드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알코올을 산화시켜 주고 키톤,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그 자리에 COH가 만들어지면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카복실릭 애시드. 자, 카복실릭 애시드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맞네. 카복실릭 애시드 맞죠? 카복실릭 애시드는 CH3 H죠, 그죠? 자, 자, 요게 알데하이드라고 했죠. 알데하이드. 카복실릭 애시드는 요쪽 부분을 다시 산화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생각 어떻게 해주냐면은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있어. 산화시켜주게 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 그 알데하이드를 다시 산화시켜줘. 그러면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요 카복실릭 애시드하고요 알코올을 반응시키려고 그래요. 알코올 예를 들어서 카복실릭 애시드하고 알코올을 반응시켜준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축합 반응이 또 일어나.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은 키톤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키톤 어떻게 만든다고요? 세컨더리 알코올. 세컨더리 알코올을 산화시켜주게 되면은 키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알코올, 끄트머리 OH가 붙는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산화시켜주게 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알데하이드를 다시 한번 산화시켜주게 되면은 H자리에 OH가 붙어 있으면서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져요. 그 카복실릭 애시드하고 다시 프라이머리 알코올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에스터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죠. 아민. 자, 아민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이것도. 암모니아가 있죠. 암모니아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암모니아는 질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을 암모니아라고 부르는데, 암모니아가 알킬그로 취한되면 그거를 아민이라고 불러요. 하나만 취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취한될 수가 있죠. 하나가 취한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라이머리 아민이에요. 수소 하나가 취한된 프라이머리 아민. 두 개가 취한됐다? 세컨더리 아민. 또 취한됐다? 터셔리 아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OH가 붙어있으면 알코올이지만 OH가 특별히 벤젠링에 붙어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은 페놀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외워야 돼요. 얘는 얘도 알코올이긴 알코올인데 특별히 벤젠링에 붙어있다 그러면 페놀이라고 해서 이름을 특별히 외워야 돼. 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알키그룹에 붙어있으면 그냥 아민이라고 부르는데 암모니아가 이렇게 벤젠링에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벤젠링에 암모니아가 붙어있어요. 이걸 이름 뭐라고 불러요? 아닐렌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외워야 돼 이런 것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유명해. 메틸 그룹이 암모니아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건 톨루엔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메틸 그룹이 한 군데만 취한돼 있잖아요. 두 군데 취한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건 뭐냐?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자일렌은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바로 옆에가 취한될 수도 있지만 한 칸 건너뛰어서 취한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취한될 수가 있겠죠. 얘도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죠. 또 다른 가능성. 서로 마주 보면서 취한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도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일렌은 하나, 둘, 세 개의 아이소머가 있겠네요.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지. 이름을. 자,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취한된 것을 우리가 오토자일렌이라고 불러요. 한 칸 건너뛰어서 취한된 것을 메타자일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파라자일렌이라고 불러요. 유기학에서 아주 자주 쓰는 용어니까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일렌은 세 가지 종류의 자일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소머가. 자, 이 중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자일렌은 뭘까요? 얘겠죠. 얘는 왜 끓는 점이 가장 낮을까요? 서로 대칭이잖아.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다이폰 온도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 점 분자간 인력이 얘는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다이폰 온도가 상쇄가 돼서 그래서 이거 아마 끓는 점이 가장 낮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아닐린이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는 아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아마이드는 아마 여러분들 생화학하면 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단백질의 기본 답이죠, 그죠? R, R2라. 이 놈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마이드라고. 자, 그래서 유기화학 7장은요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그 다음에 제초제라든지 살충제 그쪽 부분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유기화학이에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공부할 게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기화학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거 명명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명법 배웠죠, 그죠? 알칸, 알켄, 알킨의 명명법 배웠죠. 그 다음에 오늘도 명명법을 배웠어요. 펑셔널 그룹의 이름, 할라이드가 뭐냐, 키톤이 뭐냐, 알데하이드가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명명법은 언제나 출제돼 이거는. 유기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성질체 있죠, 이성질체. 어제 예를 들면 탄소가 3개짜리인 알칸의 이성질체를 한번 그려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려보고 이름을 정할 수 있어야 돼,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 좀 배웠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운 게. 뭐 배웠나요? 예. 얘가 얘로 가는 메커니즘이 그냥 되게 두 개 땅 붙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으로 진행이 돼서 얘가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얘가 빛이 필요한 고온이라든지 빛이 필요하다. 그게 왜 그런지가 반응 메커니즘 나오고 그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혹시 뭔가요? 투프로파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도 배웠었죠, 그죠? 우리 책에서 단 2개밖에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공부하기도 되게 쉬워.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요 3가지 정도만 확실히 하게 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을 마치고요. 나머지 시간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요. 8장이 이제 무기화학인데 무기화학이 조금 까다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6장에서 배웠던 그 분자 오비탈 이론을 옥타이드럴 컴플렉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8장은 주된 토픽이 배이화학이에요. 배이화학은 뭔가요? 가운데 메탈이 제레 2 플러스 그 다음에 옥타이드라사이트 여기에 리간드가 붙어있는 화학을 배이화학이라고 그러죠. 여기 M 플러스가 뭐냐면 전이금속이죠. 전이금속. 여기가 이제 리간드가 붙어있는 거죠. 자, 요 화물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요 놈 가운데 중시금속 원소가 전이금속 원소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이금속 원소의 일반적인 성질부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주기율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기율표가 있어요. 1족, 2족 원소가 있고 여기가 또 다른 주족 원소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전이금속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4주기 전이금속, 5주기 전이금속, 6주기 전이금속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쪽이 전이금속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이금속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커지게 되냐면은 유핵선화가 커지면서 반지름은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을 그려보면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보이더라. 아이고 원자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역전을 가지면서 반지름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은 살짝 들리죠, 이렇게. 살짝 들려요. 왜 들리느냐?
자, d 오비탈은 5개의 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갈 때는 비어있는 오비탈에 들어있다가 6번째 전자는 이미 들어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6번째, 7번째 전자부터는 이미 들어있는 전자하고 서로 반발을 하게, 반발이 커져. 그러면서 뒤쪽으로 가면은 살짝 올라가게 되더라. 이게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반지름. 자, 그럼 5주기 전이금속은 어떨까요? 5주기 전이금속도 4주기 전이금속이랑 비슷한 경향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5주기가 됐으니까 주양자 수가 커지면서 4주기보다 살짝 위쪽에 반지름이 위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6주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 같은 예상이 되죠. 그래서 5주기 위에 6주기가 그려야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가 않고 6주기 전이금속은 반지름이 전혀 증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붙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5주기 전이금속이랑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5주기 전이금속이랑 6주기 전이금속이랑 반지름이 붙어 있더라.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란탄족 수축이더라 라고 부르는 거죠. 일단 란탄족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란탄족 수축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기율표에서 가장 밀도가 큰 원소들이 뭐냐면은 이리듐하고 오스뮴이거든요. 이게 밀도가 가장 큰 원소가 이리듐 오스뮴이에요. 이리듐 오스뮴이 어디에 있느냐? 6주기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되죠? 5주기에서 6주기로 넘어갔으니까 원자 번호가 커졌기 때문에 원자 질량도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부피는 안 변해. 반지름 그대로야. 부피는 그대로인데 원자량만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당연히 밀도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6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밀도가 큰 놈들이 많아. 특별히 이리듐 오스뮴은 1등, 2등이에요. 밀도가 계속 큰 원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거기다가 왜 또 이름은 란탄족이냐? 전이금속 반지름 얘기하는데 왜 란탄족이 이름이 들어가냐면은 이 주기율표가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여기에 요 빈칸에 원소가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장주기 주기율표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얘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려요. 여기 원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원소가 15개가 있어요. 얘가 란탄족이에요. 여기 15개 원소가 F오비탈을 처리 15개 원소가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4주기에서 5주기로는 바로 가지만 5주기에서 6주기로 갈 때는 바로 6주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란탄족 15개를 쭉 지나가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여기 란탄족 15개를 지나가면서 유효액전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급격히 작아지게 됩니다. 이쪽을 지나오면서. 그래서 비록 주양자 수가 한 칸 증가했지만 요 란탄족 15개를 지나가면서 반지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급기야 주양자 수가 증가했지만 반지름은 그대로인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란탄족 수축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여기 보면은 이 반지름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 얘가 망간이거든요. 망간에서 이렇게 돼요. 망간에서 팍 뛰어버려요. 도대체 얘가 뭐냐? 이런 질문은 사실 요거는 대답하기가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설명하는 한 방법은 뭐냐면은 요 반지름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반지름이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원자가 구슬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구슬이라 그러면 반지름은 정확히 정의할 수가 있지만 원자는 그냥 전자 구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정확히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하기 나름인데 옥스토비가 정의하는 반지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메탈들을 요 원소들 메탈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속을 만들기 위해 금속 원소들은 주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쏴줘. 그래서 엑스레이를 실험을 해. 그럼 엑스레이를 실험하게 되면 뭐가 측정이 되냐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옥스토비가 정의한 반지름은 뭐냐면은 그 반지름의 거리의 반을 원자의 반지름으로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옥스토비의 반지름은 어떻게 정의했느냐?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측정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의 반을 원자의 반지름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지름을 정의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원자 사이 인력에 따라서 이 R값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 사이 인력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이 강하게 되면은 원자가 잡아당겨지거든요. 그럼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면은 D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반면에 원자 사이 인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벌어나죠. 이게 늘어나. 그렇게 되면은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옥스토비가 정의한 반지름의 정의는 뭐가 반영이 되냐면은 원자 간의 인력 혹은 원자 간의 결합력이 여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합력이 원자의 반지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디오비탈이 있는데 디오비탈에 다 채워져 있는 것도 물론 안정되지만 디오비탈의 전자가 반 채워져 있는 것도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망간이 바로 그 케이스예요. 망간이 디오비탈에 5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 케이스라서 얘는 비활성 기체만큼은 아니지만 스스로 굉장히 안전된 상태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얘는 다른 망간이랑 결합하려고 하는 유인이 되게 작다라는 거야. 결합을 딴 데랑 안 하려고 해. 왜냐면 스스로가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합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망간은. 그래서 결합하려는 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이 살짝 커지게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요. 멜팅 포인트가 나와요. 이게 원자 번호고, 여기가 멜팅 포인트예요. 멜팅 포인트 측정해보니까 6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멜팅 포인트 측정해보면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6주기 전이금속 원소예요. 6주기 전이금속 원소는 굉장히 특별한 원소들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이리듐하고 오스듐이 밀도가 가장 큰 원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멜팅 포인트가 가장 큰 놈 텅스텐이거든요.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중에 멜팅 포인트가 가장 높은 원소가 바로 텅스텐이야. 그것이 다시 6주기 전이금속 원소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머큐리예요. 6주기 전이금속 원소 중에 멜팅 포인트가 가장 낮은 게 뭐냐? 머큐리예요. 머큐리는 심지어 상온에서 어떻죠? 고체가 아니고 액체예요. 6주기 전이금속에서 특별한 원소들이 되게 많아요. 금도 6주기 원소죠. 금도 6주기 원소고 밀도가 가장 큰 원소도 6주기 원소고 멜팅 포인트가 가장 높은 원소도 6주기 금속 원소고 멜팅 포인트가 가장 낮아서 상온에서 액체인 원소도 머큐리도 6주기 전이금속 원소예요. 특이한 원소가 6주기 금속 원소에 많아. 자, 근데 질문은 왜 멜팅 포인트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라는 거죠. 근데 멜팅 포인트를 뭐를 반영하냐면은 원자 간 인력을 반영하거든요. 원자 간 인력이 커지면 멜팅 포인트가 높아지는 거고요. 원자 간 인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멜팅 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간 인력이 커졌다가 줄어드는 모양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분자부터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소부터 하나씩 있어. 원소부터 하나가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의 본딩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전적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다고 합시다. 전적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도도가 0.5예요.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본도도가 2. 그러니까 전자가 반 이하 채워질 때는 본도도가 증가해요. 그러다 전자가 세 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안타이 본드 오비탈을 채우니까 본드 오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4개 채우게 되면 이제는 본드 오더가 0으로 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채우기 전까지는 본드 오더가 증가하다가 반 이상을 채우게 되면 본드 오더가 줄어드는 형상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비탈도 마찬가지겠죠. 디오비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 5개 본드 오비탈 여기 5개 안타의 본드 오비탈 5개 오비탈을 채울 때까지는 결합력이 증가해. 본드 오더가 증가해. 5개 오비탈을 채울 때는 본드 오비탈을 채우니까 계속 결합력이 증가하다가 나머지 5개를 채울 때는 이제 어딜 채우냐면은 안타이 본드 오비탈을 채우게 돼요. 그러면 결합력이 줄어들면서 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6주기 전이금속 원소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4주기 전이금속 원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요 놈에서 다시 튀는 놈이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망간이야. 아까도 이제 망간은 D5 컨피규레이션을 하면서 결합력이 약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자, 그 다음 그래프가 사실 중요해요. 그 다음 그래프가. 자, 그 다음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 물이 있어요. 물. 여기다가 전이금속 원소를 물속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물하고 전이금속 원소가 반응을 해서 옥타이드라 컴플렉스를 이루거든요. 얘하고 얘가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열이 방출이 돼요. 발열 반응이 발열 반응. 바깥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 하이드레이션 0보다 작아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때 얘를 한번 측정해보죠. 사주기 전이금속 원소에서 요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메탈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여기 집어넣어준 메탈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수화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발열 반응은 하이드레이션 에너지니까 음수예요. 음수. 기초적으로.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예측을 해봤어요. 예측 결과는 이거야. 쭉 떨어져.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발열 반응은 이게 음수기 때문에 여기 음수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열이 방출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음수니까 더 많은 열이 방출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간다는 이게 오른쪽으로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열이 방출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예측치예요. 왜 그럼 저런 예측을 했냐라는 거죠. 자, 메탈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제 물이 들어가 있어요. 메탈은 보통 케타이온이고요. 물은 중성이긴 하지만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메탈에 제공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얘는 케타이온이다. 러프하게 얘는 애나이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케타이온하고 애나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럼 이걸 러프하게 이거 두 개 사이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대충 이건 케타이온이다. 얘는 중성분자지만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주니까 그냥 애나이온이라 생각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에 비례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안정화 된다는 얘기거든요.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음수로 커지니까 더 많은 열을 방출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R이 뭐죠? R이 바로 케타이온과 에너온 사이의 거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어진 케타이온에서 물이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 더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입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기입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커지다가 작아진다 그랬거든. 주기입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역전압 커지면서 반지름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메탈이 되게 커.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 아니야. 여기서는 요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수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요게 더 수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열을 더 방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열을 방출하니까 더 음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 예측이었어요. 예측.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실제 실험치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단순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W자를 그리면서 떨어지긴 떨어져. 단순하게 떨어지지가 않고 W자를 그리면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더 떨어지더라는 얘기야. 예측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근데 어느 부분은 설명하는 우리가 예측한 거랑 똑같은 값을 갖는 부분도 있어. 요 두 개 부분은. 여기가 어디냐? 망간 2 플러스하고 징크 2 플러스는 우리가 예측한 거랑 딱 맞아 떨어져. 근데 그 이해 부분은 더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메탈을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메탈하고 물이 반응해서 옥타이드와 컴플렉스를 이루거든.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는데 그때 색깔을 띄어요. 전해금속은 총천연색을 띄는 걸로 유명한데 색깔을 띄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을 띄거든요.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녹색, 파란색도 있잖아요. 근데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은 어때요? 색깔이 없어요. 무색을 띄는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색깔을 띄는데 색을 띄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망간하고 얘는 무색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색을 띄는데 얘하고 얘는 유별나게 또 색을 띄지가 않아. 근데 그것이 또 우연하게 요 포인트네. 이 같다라는 거야 이게. 저게 왜 그러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8점에서 주로 얘기할 것은 이 얘기예요. 추가로 왜 더 안정화되느냐? 그리고 얘네들은 왜 또 색깔을 띄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론으로 이제 구명하자고 하는 것이 주로 8장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이금속 원소는 주적 원소랑 굉장히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적 원소는 보통 산화수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 일적 원소는 대부분 일가. 이적 원소는 대부분 이가야. 주적 원소는 산화수가 거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와는 다르게 전이금속 원소는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간. 얘는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도 가능해. 4가도 가능해. 5가도 가능해. 6가도 가능해. 다 가능. 2가부터 10가가 다 가능해요.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망간 옆에 뭐가 있냐면은 크롬 2가, 3가, 4가, 6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이금속 원소는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왜 그러죠?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촉매를 만들 때 써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전자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바로 촉매가 그런데 도움을 줄 수가, 전하를 쉽게 주기도 하고 쉽게 받을 수도 있어. d 오비탈하고 s 오비탈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촉매로 많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위금속 원소는 이게 오른철인데 망간하고 철을 사이를 두고 early transition metal하고요, late transition metal 두 부류다. 망간을 포함해서 망간 왼쪽에 early transition metal하고 철을 시작해서 철 오른쪽에 late transition metal로 나눠지게 돼요. 자, early transition metal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망간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지만 맥시멈 산화수가 얼마냐면은 7가예요. 근데 크롬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지만 맥시멈 산화수가 6가예요. 근데 망간은 또 몇 쪽이냐면 7쪽이에요. 크롬은 몇 쪽이냐면 6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early transition metal은 맥시멈 산화수하고 족수하고 똑같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early transition metal에서는 d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모두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산화수하고 맥시멈 산화수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는 d 오비탈 2개, s 오비탈 2개, d 오비탈 5개가 다 떨어져 나가서 7가까지 가능하고요. 족수랑 산화수랑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족수하고 산화수가 똑같은 반면에 철은 그렇지가 않아. 철은 만약에 d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모두 다 떨어져 나가면은 8가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철은 몇 가만 보이냐면은 2가하고 3가만 보여요. 다른 산화수는 보이지가 않아. 철은 d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다 떨어져 나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망간까지는 유역 전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d 오비탈과 s 오비탈의 전자 모두 떨어져 나가지만 철까지 되면은 이제는 이게 유역 전하가 워낙 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d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다 떨어져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맥시멈 산화수하고 족수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보통 구분을 해요. early transition metal하고 late transition metal하고. 아마 유기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할 때는 두 개의 transition metal이 성질이 아마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얼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이 상당히 다른 무기화합물이 있어요. 두 개 보면은 화학식은 다르지만 얼뜻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둘 다 뭐 망간에다가 산소가 붙어 있는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나 멜팅 포인트를 보면은 상당히 다르요. 자, M2O7은 멜팅 포인트가 얼마냐면은 6도시예요. 근데 얘는 몇 도냐? 1564도예요. 완전 다른 화합물이라는 거죠, 성격이. 자, 멜팅 포인트를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분자 간 인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결합이라는 얘기죠? 이거 극성 결합, 이온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본딩 결합 형태가 뭐냐면은 아이오닉 컴파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크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가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얘는 분자 간 인력이 작다라는 거죠. 멜팅 포인트가 낮다는 얘기. 이거는 분산력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그냥 성격이 호번한 캐릭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얘는 산화수가 몇 가냐면은 좀 망가는 7가예요. 7가. 근데 요렇게 컴파운드를 형성했을 때 얘는 산화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2가하고 3가가 섞여 있어요. 이때는. 자, 근데 이 경우는 산화수가 2가하고 3가잖아요. 실제 전자가 2개하고 3개가 실제 전자를 잃는 거하고 산화수하고 일치해. 일단 100% 이온 결합입니다.
100% 이온들이에요. 그래서 본 캐릭터가 아이오닉 컴파운드예요. 근데 이 경우는 산화수가 플러스 7가라고 해서 그럼 정말로 전자를 7개를 잃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전자를 7개를 떼어내려면요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전자를 7개까지 잃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화수는 7가지만 정말로 전자 7개까지 뺏기지는 않고 가져왔던 전자가 다시 원래 산소로 돌아가면서 무슨 결합이 형성이 되냐면은 고물결합의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는 성격이 Mn과 O 사의 결합의 성격이 이제는 공유결합의 성격이 상당히 짙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녹는 점이 6도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망간 플러스 물하고 반응한다고 했어요. 물하고. 보통 무기화학 반응은 애시드 베이스 반응으로 보통 봐요. 보통 메탈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애시드로 작용을 하고요. 보통 얘랑 반응하는 놈은 뭐를 갖고 있냐면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거든요. 얘 메탈이랑 반응하는 놈은 얘는 전자를 제공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통 애시드로 작용을 하고 얘는 보통 베이스로 작용을 해요. 무기화학에서는. 그래서 무기화학에서는 애시드 베이스로 보통 반응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무기화학자들은 특히 애시드하고 베이스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하드형, 애시드도 베이스도 하드형 애시드냐, 애시드도 하드형이냐, 소프트형이냐로 나누고 베이스도 하드형이냐, 소프트형이냐로 나눠. 둘 다. 자, 왜 이렇게 나누느냐? 왜 이렇게 나누는 실익이 뭐냐?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요. F-, Cl-, Bn, 할라이드 아이온.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주는 쪽이에요. 얘하고 알루미늄 3가하고 반응을 시켰어요. 알루미늄 3가하고 얘하고 반응시켰더니 그 표현 형성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크면 클수록 얘 표현 형성가 크면 클수록 반응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3가하고 뭐가 가장 반응을 잘하냐면은 결합을 잘하냐면은 F-가 반응을 잘해. 결합을 잘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알루미늄 3가하고 아이오다이드는 반응을 잘 못하더라라는 얘기죠. 평형상수가 작다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알루미늄 3가 대신에 머큐리랑 반응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반대 결과가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거꾸로예요. 똑같은 할라이드하고 반응시켰는데 머큐리랑 반응할 때는 아이오다이드랑 반응을 가장 잘하고요. 플로라이드하고는 반응을 잘 안 하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거를 설명할 때 하드형이냐 소프트형이냐는 이제 구분을 해줘요. 애시드도 하드형이냐 소프트형이냐, 베이스도 하드형이냐 소프트형이냐 나옵니다. 먼저 베이스부터 보더라고요. 베이스. 얘가 바로 이제 하드형이에요. 얘가. 하드형은 뭐냐면은 애시드든 베이스든 일단 원자 사이즈가 작으면서 전자가 핵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F-가 불러. F-는 특별히 원자 사이즈가 작아서 일렉트론 어피니티에서도 최고 자리를 클로라이드 때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F-는 전자가 핵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놈들이거든요. 그런 놈들을 하드형 베이스 혹은 하드형 애시드라고. 이 F-의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반면 아이오다이드는 어떠네? 일단 등지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전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자가 쉽게 출렁거리는 놈들이라는 거죠. 그런 놈들을 우리가 소프트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베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이스도 머큐리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사이즈가 일단 엄청나게 크잖아요.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건 쉽게 출렁거릴 수 있는 전자라는 거죠. 이런 놈들을 우리가 소프트형 애시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알루미늄은 3가에 거기다가 전자를 3개나 뺏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3가에서의 전자는 핵에 단단히 타이트하게 붙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하드형 애시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드형 애시드는 하드형 애시드 베이스하고 가장 반응을 잘한다. 소프트형 애시드는 소프트형 베이스하고 결합을 잘한다라고 설명하게 되면은 이 실험 결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개념이지만 상당히 많은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솔루빌리티를 비교하려고 얼마나 잘 녹냐 물에. 소디움 플로라이드하고 소디움 아이오다이드의 솔루빌리티를 비교해 보면은 소디움 아이오다이드가 물에 더 잘 녹아요. 그런데 소디움을 실버로 바꿔버렸어. 실버 플로라이드하고 실버 아이오다이드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뭐가 더 잘 녹느냐? 실버 플로라이드가 더 잘 녹아요. 근데 요거를 방금 얘기했던 내가 하드, 소프트, 애시드 베이스 개념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F는 방금 얘기했지만 하드형이라고 그랬죠. 하드형 베이스. 얘는 소프트형 베이스. 하드형 베이스, 소프트형 베이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소듐과 실버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듐은 작은 원소잖아요. 전자가 꽉 붙잡혀 있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하드형 애시드일 거야. 얘도 하드형. 반면에 실버는 소듐에 비하면 상당히 크잖아요. 전자가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루즈하게 붙잡혀 있을 거라는 게 소프트형이에요. 소프트형이야. 자, 그리고 솔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에 얼마나 잘 녹는 거냐는 거잖아요. 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결합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잘 분해될수록 잘 녹는 거예요. 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잘 못 녹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드형끼리는 잘 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이 단단해. 그러니까 잘 못 녹는 거야. 하드형은 하드형하고 결합을 잘하고 소프트형은 소프트형하고 결합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드 소프트가 더 잘 녹고 소프트 하드형이 더 잘 녹는다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이지만 하드형, 소프트형, 애시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무기화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토픽이 이제 실제 무기화학에 관한 내용. 자, 무기화학의 시작은 요 실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되게 간단한 실험인데요.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아, 물이 아니고요.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여기 뭘 집어넣어줬냐면은 COCl3를 집어넣어줬어요. 반응이 되는지 살펴본 거예요. 암모니아에다가 코발트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기다려봤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실험이 뭐 분광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된 시대 때 한 것은 아니라서 원소 분석만 했어. 무슨 원소가 몇 개 있는지만 봤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보니까 코발트가 있고 나이트로전이 6개가 있고 수소가 18개가 있고 클로라이드가 3개가 있고 이게 실험 결과였어요. 그래서 두들겨 맞춰봤어요. 도대체 저게 어떤 화학식일까? 두들겨 맞춰봤더니 생각나는 것이 이거더라. 이런 식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도 조심해야 될 것은 요거예요. 점. 점의 의미가 뭐냐면 저 점의 의미는 얘하고 얘가 무슨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왜 저런 식을 썼냐면은 자, 요거 우리가 이제 보통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 실험은 독일에서 수행이 됐는데 독일에서 요 무기화학이 발전하기 전에 어떤 학물이 엄청나게 발전했냐면은 유기화학이 발전했어요. 유기화학.
유기화학이 굉장히 흥했었는데 그 유기화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발전시켰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원자가라는 개념이에요. 원자가라는 개념. 원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 원소마다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는 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손의 숫자. 예를 들면은 카본은 손의 숫자가 4개라는 거예요. 메탄 같은 경우 보면은 카본은 4개의 수소랑 결합하잖아요. 카본 손이 4개라는 거예요. 4개하고만 결합할 수 있지 그 이상은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은 산소는 손이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2개의 수소랑 결합하요. 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원자가라는 거예요. 원자의 원자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각 원소의 원자가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탄소는 4, 질소는 3, 코발트도 3 이런 식으로 원자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이 유기화학에 의해서 거의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실험 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 암모니아는 원자가가 3이거든요. 이미 3개랑 결합하고 있어. 코발트도 원자가가 3인데 이미 클로라이드는 이미 결합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원자가를 다 채웠어. 근데 뭔가 또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해가. 이미 원자가를 다 채웠는데 뭔가 또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의 의미는 뭐냐면은 2개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붙어 있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은 이런 거라는 거죠. NH3 분자하고 HCl 분자가 살짝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열만 가하면 얘가 그냥 딱 끊어져 가지고서 그냥 각자 자기 멋대로 날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얘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짝 붙어 있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부여지책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말 저럴까? 정말 저럴까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에다가 HCl을 반응시켰어요. 왜 HCl을 썼을까요? 왜? 여기에 염기잖아요. 이건 산이잖아요. 정말 얘가 그 옆에 살짝 붙어 있는 거라면은 이 산하고 염기가 바로 즉시 반응을 할 것이다. 중화 반응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반응을 시켰는데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그 말은 얘가 이 식이 주장하는 것은 살짝 붙어 있는 것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HCl 대신에 뭐랑 반응시켰냐면 이번에는 AgNO3랑 반응시켰어요. 왜 AgNO3랑 반응시켰을까? 혹시라도 CL이랑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래서 Ag하고 CL이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질지 모를 거라는 생각하에 AgNO3랑 반응했는데 정말로 AgCl이 침전이 되더라는 얘기죠. 산몰이. 그 말은 이 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이 식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은 NH3가 아니고 뭐가 옆에 붙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클로라이드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썼어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제는 이 식은 실제 붙어 있는 것은 NH3고요. 바깥에 붙어 있는 것이 Cl-3 이렇게 써줘야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바깥에 붙어 있는 것이 클로라이드고 안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암모니아다라고 해줘야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험 결과를. 근데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컴파운드가 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얘 말고도 3가지 종류가 다른 게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을 다 다시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알려져 있던 화합물에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은 요거였어. 근데 얘 말고 얘도 알려져 있었어.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얘는 산몰의 AgCl이 침전되는 것으로부터 반응식을 이렇게 바꿨어.
자, 여기는 몇 몰이 만들어지면 2몰의 AgCl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발효식 어떻게 화학식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는 1몰의 AgCl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식을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 침전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바꿔줬다. 그래야 이렇게 바꿔줘야만 얘가 3몰의 AgCl이 만들어지고 2몰의 AgCl이 만들어지고 1몰의 AgCl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실험을 또 한 번 해요. 추가 실험은 뭐였냐면은 물속에 녹인 다음에 전기 전도도가 어떤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얘하고 이미 알려져 있는 화학식을 갖고 있는 놈들의 전기 전도도를 비교했어요. 뭐랑 비교해봤냐면은 이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자들이었거든요. 알고 있는 분자들을 녹인 다음에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물속에 녹인 다음에 전기 전도를 측정한 다음에 얘하고 얘가 비슷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전기 전도도가 비슷하고 얘하고 얘가 전기 전도도가 비슷하고 얘하고 얘가 전기 전도도가 비슷하고 얘는 전기 전도도가 없다. 안 녹이 전기가 안 통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설명이 돼. 왜 그러냐면 얘는 물속에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물속에 녹이면은 알루미늄 3+에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3가 이온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1가스 3개가 나올 거고. 근데 얘도 그렇게 될 거야. 얘도 물속에 녹이면은 3가 이온이 하나 녹아 나올 것이고 Cl-가 3개 나오고 얘랑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측정해보면 얘 전기 전도도하고 얘 전기 전도도가 같게 나와요. 얘도 2가 하나 나오고 1가짜리가 2개 나오는데 얘도 그렇다는 거죠. 얘는 1가 하나, 1가 하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안 녹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 실험까지 비교해 보니까 얘랑 같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요 배화합물 화학식이 얘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정의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학식은 이제 밝혀졌어. 화학식은.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해요. 요 첫 번째 화합물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코발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심금속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코발트랑 바로 결합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간드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코발트의 리간드가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냐면 6개가 붙어 있잖아요. 몇 개가 붙어 있느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베이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코디네이션 넘버. 지금 케이스는 몇인가요? 6. 6개가 붙어있죠. 코디네이션 넘버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산화수. 지금 이 분자 전체는 몇 가나? 분자 전체는 요 플러스 3가고 마이너스 1가가 3개니까 이거 분자 전체는 0가죠. 0가. 그 다음에 요 배화합물 요거 전체가 3가거든요. 근데 이 리간드는 암모니아는 0가잖아요. 따라서 코발트는 몇 가일까요? 코발트는 3가인가요?
요 네모친 요 베이 화합물만 보면은 삼가야. 근데 아모니아는 중성 리간드잖아. 0가거든요. 그래서 코발트의 산화수는 얼마냐면 3가. 코발트는 배위수는 6, 산화수는 3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배위수도 중요하지만 산화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코발트의 산화수를 알아야만 코발트의 디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요걸 잘못 계산하면은 코발트의 디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는지를 잘못 계산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베이 화합물의 성질은 디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는지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은 다 틀려버려. 이거 잘못 계산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요거 계산은 확실히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것의 결론은 뭐냐면 코발트는 두 가지 종류의 껍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 이게 첫 번째 껍질, 안쪽 껍질, 바깥쪽 껍질이 있다라는 거죠. 한 층의 껍질, 그 다음에 바깥쪽 껍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껍질하고 요 껍질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성질이 다르냐? 요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정전기적인 인력을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곧 얘기할 거거든요. 옥타이드랄 컴플렉스를 이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겠지만 이제 얘가 아무데나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얘가 어떻게 붙어 있죠?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얘는.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얘는 코발트랑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 그러나 얘는 방향성이 없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옥타이드랄 컴플렉스를 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쪽은 얘기하지 않고 주로 요 놈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분자 요식을 봤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리간드라고 부르는데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금 암모니아가 리간드로 사용됐잖아요. 근데 암모니아는 특징이 어떤가요? 특징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뭘 갖고 있죠?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 아까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물속에 물에도 집어넣을 때 물에도 뭐가 있나요? 물에도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에 테이블 8.3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리간드로 사용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NO2-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 테이블의 8.3에 보면은 리간드로 사용되는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모든 리간드들은 뭐를 갖고 있다고요? 비공유 전자쌍을 꼭 갖고 있어. 언제나. 반면 메탈은 어떻죠? 메탈은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메탈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죠? 반면에 리간드는 무슨 역할을 하죠?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 화합물에서 메탈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애시드로 작용을 하고요. 리간드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서 결합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라고 쉽게 말하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언제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리간드 중에 좀 특별한 리간드가 있어요. 특별한 리간드. 특별한 리간드가 뭐냐면은 자, 옥살레이타이온.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왜 특별하느냐?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어, 두 개. 다른 것들은 하나가 있거든요. 메탈이랑 한 번 결합해, 한 번. 다른 것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메탈이랑 한 번 결합하는데 얘는 분자 하나에 메탈이랑 결합할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요 놈도 메탈이랑 결합할 수 있고 요 놈도 메탈이랑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이덴테이트 리간드라고 불러.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되어 있잖아. 바이가 뭐라고 그래? 두 개. 덴트는 이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빨을 두 개를 갖고 있어. 두 개랑 결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옥살레이트 아이온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 그 다음에 에틸렌 다이아민. 이거 분자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은요. 뭘 알아야 되냐면 산화수를 알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 여기 비공유 전자쌍 두 개가 메탈이랑 두 번 결합하는 이것도 바이덴테이트 리간드. 보통 약자로 EN이랑 EN으로 표기를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는 옥살레이트 아이온은 몇 가지예요, 이거? 마이너스 2가예요. 마이너스 2가. 에틸렌 다이아민은 중성이야. 이거 0가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은 이거 지웠나? 요 컴파운드에서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코발트의 산화수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코발트의 산화수를 제대로 못 계산하면은 요 코발트 지금 디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 있는지를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코발트 산화수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여기 리간드의 산화수를 알아야만 얘의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코발트의 산화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는 지금 0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쉽단 말이지. 근데 여기 만약에 에틸렌 다이아민이 지금 들어갔는데 에틸렌 다이아민이 0까지 플러스 2까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에틸렌 다이아민이 붙어 있는데 얘가 0까지 2까지 모르면은 코발트의 산화수를 몰라. 그럼 다 틀리는 거야, 다. 그래서 그 산화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덴테이트 리간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화수가 몇 가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 조심하라 그런 거야. 리간드의 산화수를 조심하라. 바이덴테이트 리간드인 것도 중요하지만 산화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산화수 한번 연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컴파운드가 있어요. 이 코발트의 산화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코발트의 산화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코발트의 디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코발트의 디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는지 알아야만 이 화합물의 성질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 화합물은 이게 케타이온이고 이게 애나이온이죠, 그죠? 당연히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일까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인 거 알죠? 암모니아가 0가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0가. CN은 몇 가죠, 이거는? HCN에서 봤을 테니까. 마이너스 1가죠.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죠. 얘는 몇 가일까요? 플러스 3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가라는 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3가예요. 그 다음에. 자, 요 오스뮴은 몇 갈까요? 이 분자는 전체 중성 분자겠죠? CO는 몇 갈까요? 중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0가예요, 0가. 하나만 더.
자, 요거는 플러스일 거거든요. 소듐은.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자, OH2는 중성 리간드니까 0가. OH는 마이너스 1가. 근데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근데 전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코발트는 몇 가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 2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1가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간드의 산화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오비탈이 몇 개 전자가 있는지가 계산이 되면 그 다음도 쭈쭈쭉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안 게 뭐예요? 지금 코발트에다가 NH3에 6 뭐 플러스 3 화학식은 알았어. 화학식은.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화학자들은 화학식이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그 다음 하는 거는 그 다음은 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그 다음 1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지금 같으면 뭘 하느냐? NMR을 찍어본다.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IR이나 라만을 찍어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실험이 언제 됐냐? 1800년대 실행됐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 그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자가 이런 옥타이드를 컴플렉스를 이룬다는 걸 베르너라는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알았느냐? 아이소모의 숫자를 보고서 옥타이드를 컴플렉스를 알았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분자 구조에 관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수업 마치게.